안녕하세요.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군파르타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엽입니다. 자, 군무원 시험에 대한 강평과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무원 시험의 특징은 조문이 많이 출제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에서 강조했듯이 조문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당락을 가르는 그 정도의 점수가 이 강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론에 치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을 우리가 충실히 공부하면은 어떤 문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문제 중에서 모든 부분이 저의 수업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됐고 기본서, 그 다음에 문제집,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그 다음에 키, 이 부분에서 전부 출제됐습니다. 특히 우리 군무원과 관련된 판례, 병역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군사행정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두세 문제가 역시 틀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5문제를 이제 출제했는데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미래를 한번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조문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도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강론 판례는 제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총론과 강론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사실 1번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 내지는 뭐 통치행위 이 정도인데 역시 예상대로 신뢰보호 원칙이 출제됐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 처분이 말이죠. 위법하거나 적법한 처분 모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자기 구속의 원칙과 달리 위법한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4번 보시면은 진정서구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진정서구입법의 경우에는 신뢰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보호 원칙은 적법, 부적법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부진정소급입법과 진정소급입법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이 용어를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소급이다 그럼 뭡니까? 어떤 사건이 완성됐을 때 소급할 수 있는가,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고, 부진정소급은 뭐냐면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소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보호 원칙은 적법, 부적법 따질 필요 없이 행정, 총칙, 각칙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상당히 짧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자,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공부했지만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법에서 이게 적용될까 이런 문제예요.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그런 게 뭐예요? 알맹이는 법규명령인데 형식만 행정규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구체적 위임해야 된다. 바로 위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3번을 보세요. 3번이 답인데 법률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주로 이런 겁니다.
법률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했는데 주로 고시가 문제돼요. 고시에다 위임했을 때, 자, 그럼 이 고시가 법규성을 띠지 않을까 뛸까 이런 문제죠. 일반적으로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을 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만약 예를 들어서 고시가 있었다 그럼 이거는 법규 명령처럼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 이런 거 가능하지만 법규성이 인정되는 이런 고시 같은 경우는 포괄 위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번에 군무원 행정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한 사람, 그 다음에 조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참 잘 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뭐 댓글 쫙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출제됐던 군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항상 기본 개념, 기본설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그 다음에 판례를 적응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골고루 출제됐고 이 기본서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력이 짧은 분들은 잘 못 푼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70에서 80점 맞는 것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좀 노력하신 분들은 92점 이상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인데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인가, 허가, 특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출제되는데 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허가가 나왔는데 이번에 인가는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면 권리를 보충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와 기본 행위 문제가 이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번이 답인데 자, 보세요. 구외자 도입법. 이런 거 보니까 기술 도급 도입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냐면 기본 행위와 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보면 기본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인가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 행위가 사라졌습니다. 무효화됐다. 그러면 인가가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했는데 재단법인이 없어졌어요. 그럼 인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직권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이게 답입니다. 즉 뭐냐면 기본 행위와 인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문제를 쉽게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런 문제도 나올 예상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기본 행위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죠. 이 문제 아니면 이 문제인데 앞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행위의 기술도 도입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소멸됐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인가 처분은 당연히 소멸되겠죠. 즉 처분청의 직권 취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즉 직권 취소는 바로 소송의 행정 행위가 되겠죠.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외자 도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물어본 거였다. 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자, 참고로 지난번에는 허가가 나왔고 그전에는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오죠. 행정작용법에서 인가, 허가, 특허가는 항상 출제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뭡니까? 3, 4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행정법에서 하이라이트가 바로 뭡니까?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지도 실명제라든가 아니면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의 성격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실명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행정지도를 따랐는데 그 상대방이 불법, 범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범죄 행위를 했을 때 행정지도 나 따랐으니까 나 위법성 조각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범법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범죄예요. 범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행정지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행정지도 따라가지고 내가 농약을 살포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농약 묻은 과일을 따먹고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내가 책임을 안 지느냐? 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 법 원리를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전체 원리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행정법이 사실 사법시험이나 지금 변호사 시험이나 다른 모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게 행정법이 되거든요. 행정법 때문에 자기가 이제 판검사도 못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박사학위도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 자체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행정법이 모든 분야를 가로막는 태클을 거는 그런 부분이 행정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법 원리만 가지고 해설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이 있죠. 민법이랄지 헌법, 그다음에 뭐 형법, 형소법, 뭐 나아가서는 뭐 교정학도 해야 됩니다. 교도소와 관련된 무슨 접견 불허 처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분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융합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것까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도 쉽게, 가급적 쉽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일수록 쉽게 접근해야 돼요. 알겠죠? 실타래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엉켜 있다고 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달려들면 더 엉키죠. 따라서 단순화해가지고 그것을 실타래 하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무원 행정법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다 맞히는 게 아니에요. 요령도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요령도 필요해요. 여기서 요령이라는 것은 문제를 출제한 사람, 즉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범법 행위는 정당화된다, 정당화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정지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또 태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5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와요. 자, 우리 행정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올까? 이유가. 자, 행정법과 헌법은 같은 공법이에요. 그래서 학회도 공법학회 있고 헌법학회 있고 행정법학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뭡니까? 소재지가 같다 이런 얘기죠. 자,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런 건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지금 군무원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판례를 지금 군무원과 관련된 판례를 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제 기본서 9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강론, 이 군사행정법입니다. 특히 이제 병역법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군사행정법이죠. 985페이지에 그대로 나온 걸 따온 겁니다. 헌법재판소. 여기 보면 뭐냐면 이런 얘기죠. 군무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일반 군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군무원들의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걸 침범했느냐 이런 얘기죠. 즉 뭐냐면 군무원이 하는 일을 일반 군인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건 강론 문제예요. 강론하고 총론 섞인 거죠. 이번에 이제 순수한 강론 문제는 2문제였고 그다음에 총론과 강론이 섞인 문제가 3문제쯤 돼요.
그러니까 무시 못할 점수예요. 12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을 포기하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조문이 나왔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것이 조문을 좀 공부해달라. 왜냐하면 다른 직렬에서도 조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자, 이번 문제를 잘 냈다고 봐요. 자, 우리 조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중요 조문이,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은 꼭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행정심판법이에요. 행정심판법 이번에 그대로 출제됐죠. 몇 문제가 나왔고, 조문. 한 7문제 정도가 조문 문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에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되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 행정대집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5가지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번에 한 7문제가 조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다못해 말이죠.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 숫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문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죠. 군번과 관련된 것은 꼭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한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자, 5번이 이제 출제됐다는 거죠. 자, 역시 제가 언급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한데, 자,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설명 등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도 말이죠. 이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4조입니다. 24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2번이 틀렸죠. 일괄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죠. 그럼 거기 개별 사항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형사소송법 문제 비슷한 거 아니냐?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그거는 수사와 관련된 공법이고 이것은 행정과 관련된 공법이기 때문에 접근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개괄적, 그 다음에 일괄적 동의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문제를 그냥 주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신뢰보호원칙 또 나왔죠? 자, 1번 같은 경우도, 신뢰보호원칙인데, 신뢰보호원칙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보호원칙이 이 자체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모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공적 견해 표명이냐, 이건 옛날에 많이 써먹던 건데 여기서 답을 3번으로 하는데요. 자, 이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실권의 법리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하고 실권의 법리는 이유 사천간입니다. 근데 실권의 법리는 신뢰원칙, 파생원칙을 본다. 자, 여기가 함정입니다. 자, 제 기본서에도 나와 있, 27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 성실 원칙을 보고 있어요. 신뢰보호가 아니라 신의 성실입니다. 신의 성실. 이 원칙을 보고 있다. 자, 이 문제도 신의 성실 원칙과 신뢰보호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뢰는 믿었다는 것이고, 신의 성실은 뭐냐면, 성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런 의미의 의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수험생이 많았을 거예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답을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법이 또 나왔네요. 자,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즉 정보에 관한 법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뭐 최근에 시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군무원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 사회잖아요. 4차 혁명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을 말이죠. 융합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뭐 로봇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국가정보학이나 이런 거에서 공부했을 때 그 정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행정법상 정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말이죠. 여기도 또 재미난 게 또 있습니다. 이 조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었어요. 자, 보시면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이게 재미있어요. 7일부터다. 제3자가 요새 잘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3자.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통지받은 제3자가 있거든요. 당사자가 있고. 그럼 제3자는 나의 정보를 내가 저 정보에 대해서 침입을 받습니다. 며칠 내로 내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며칠 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7일이다. 7일은 좀 길다고 봤어요. 그래서 7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3일. 참 이렇게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 내면 좀 숫자를 내기 때문에 사실 행정법에서 숫자가 답인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번에 숫자가 두 문제가 이렇게 숫자가 답이었어요. 자, 이런 것도 좀 숙지하고 있으라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행정법 공부를 종전처럼 공부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포괄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드 그 지식이 있습니다. 사이드 법학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말고 옆에 주변 법학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공부할 때는 저와 함께 공부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숫자가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골손님 또 나왔죠. 통고처분. 자, 행정법에서 단골손님은 통고처분, 변상금, 그 다음에 뭡니까? 과태료, 과징금, 그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렇게 단골손님이에요. 5개 부분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통고처분이죠. 통고처분은 어떤 경우가 통고처분이냐면 경범죄를 뭐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법을 위반했다든지 뭐 조세를 위반했다든지 출입국 관리 위반 이랬을 때 이 관공서장이 말이죠. 형사 절차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을 때리는 거예요. 범칙금. 따라서 이제 범칙금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1번이 답이죠. 자,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형사 절차 이행한다. 그럼 안 되겠죠?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반하여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범칙금을 납부했을 때는 형사 절차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즉시고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소 고발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 수사의 단서예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통고처분 또 있어요. 범칙금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993년 금융실명제죠. 그죠? 93년도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요즘에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뭡니까? 이 통치행위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통치행위일지라도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헌법소원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범죄로 나가야지 뭡니까? 이 재판할 수 있다. 이런 다른 또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통치행위다. 맞죠? 틀린 거 고르라니까.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재밌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됐었다. 그럼 뭐예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과 관련됐을 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곧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은 어려운 듯 보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쉬웠어요. 사실 이 문장이 길어져 가지고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문장이 길어졌을 때 문제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앞뒤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좀 길게 나오면 말이죠. 앞뒤 부분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쉽게 풀렸습니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른 걸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는 말이죠. 이 당사자 소송, 즉, 공법상 계약이 관련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공법상 계약, 이번에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법상 계약은 말이죠. 전적으로 민사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사에 관한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라든가 이 국가가 다른 행정기관과 행정청과 또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 일반 사인뿐만 아니라 이게 공법상 계약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이런 건 뭐죠? 조교, 국립대학교 조교는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근무관계예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국립대학교 가면은 조교가 직업이에요, 직업. 물론 뭐 계속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하고 그러는데 직업입니다, 직업.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분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옛날에 국립대학교 이렇게 강의 나갈 때 보면은 조교가 있어요. 이건 조교가 그냥 조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의 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런 걸 저 봤는데 이것은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관계다는 얘기죠. 자, 11번 쉽게 풀렸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 병역법, 행정법 강론이 나왔죠. 자, 병역법인데요. 이게 지금 현역 입영 통지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요거는 병역법을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그러나 알맹이를 까보면 뭐냐면 하자승계를 또 물어봤어요. 답이 그 4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병역법상 보충력 편의 처분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이 각각의 별개의 법률 효과 발생한다. 이건 아니므로, 자, 이럴 경우에 하자가 자, 위법을 이유로 이거를 다툴 수가 있을까? 즉 하자승계가 될까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아주 연불하듯이 말씀드렸죠. 보공 그랬죠. 보공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죠? 보공, 그다음에 직면, 위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자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자승계가 안 됐다는 것은 다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강론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론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번에 강론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두세 문제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도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숙지를 해 가지고 연말을 해 가지고 만점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조문을 또 물어봤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또 물어봤네요. 행정절차법. 자, 이번에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뭐 조문 그대로예요.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수의 대표자가 있어요. 그럼 다수의 대표자가 있을 때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보면 돼요. 그러나 이 행정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자,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1인에게 하여도 효력이 있다. 벌써 도가 나왔죠. 벌써 냄새가 났어요. 내가 답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조문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서. 그래서 행정절차법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11조. 그래서 이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이게 뭐와 관련됐냐면요. 바로 이제 교도소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형집행법과 관련된 겁니다. 갑자기 형집행법이니까 교도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행정법도 나온다. 특히 접견교통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교도소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2번 보시면은 뭡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자, 2번이 답이에요. 2번 보시면은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어떻습니까? 특별감사를 했다.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침입적 행정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25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00개를 판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거기까지 사실 공부했으면 만점 나오죠. 근데 행정법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종합이 아닙니다. 조합적으로 세 과목이니까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권에 쏙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만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합격권에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는 100점 맞고 하나는 50점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합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특별 감사했을 때 여기에 항고 소송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특별 감사했으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죠? 징계라든가 이게 기다리고 있겠죠. 징계 받으면 소송해야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세요. 자, 14번까지 무난했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법원 판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무슨 문제냐면 환경 행정입니다. 이게 이제 강론 판례와 좀 비슷해요. 예, 강론이 이제 환경법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법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다. 자기가 말이죠. 과실로 환경오염 시켰다는 얘기예요. 과실로. 환경법인데 이게 강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야, 이거 총론 문제 아닌가? 강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강론 문제는 두 문제였는데 강론처럼 보이는 문제가 두세 문제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강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오염을 시켰을지라도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배상이라고 했죠. 위법하니까. 아시겠죠?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우리 이제 분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항상 날라오는데 사실 이게 소송 걸어도 된단 말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자, 물론 뭐 국가 간에 무슨 조약이라든가 계약이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입증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한테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법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강론 문제였죠. 자, 좋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상대방한테 고의과실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1번이 답인데요. 1번 보세요. 행정법규 위반 제재 조치는 자 밑에 봐세요. 그러한 제재 조치의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이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다른 행정법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상대방이 잘못했는가 실수했는가 이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반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큰 법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같은 경우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고의과실 필요 없는 겁니다. 조세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고의 있는가 없는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안 내면은 그냥 조세 부과 처분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감세 그다음에 증세 이런 게 있잖아요. 상대방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국가 재난 사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고성 같은 경우 있죠. 아니면 경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이럴 때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의과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법. 자, 이번에 특징이 조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문이.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특별행정심판을 할 때는 누구와 협의하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협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나온 건 딱 한 번인데 언제냐면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중앙행정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처분했을 때 누가 당사자 소송에서 누가 피고입니까? 이때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항상 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7번 해결됐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도 또 그대로 출제됐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번이 틀렸는데, 자, 무슨 장관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재심 판정서, 재심을 한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이럴 때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가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심판위원회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틀렸죠. 자, 아까 문제하고 똑같죠. 법무부 장관 아니죠.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피고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나 아까 그 문제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이것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노동법을 봤을 때 노동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까지 문제 없었죠.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소의 이익입니다. 소의 이익은 30까지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지 1심과 2심에 있었는데 3심이 없었다. 그럼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를 처분을 이제 내려야겠죠. 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그만 제기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번을 보시면은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아, 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한 10년 동안 계속 출제됐던 건데, 자, 원자로와 관련된 겁니다.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건설 승인 처분이 있습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 있죠. 그러면은 이 부지, 그러니까 원자로가 생기면은 토지 형질 변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지를 일단 만들어야죠. 부지에다 여기다 원자로 건설해도 돼 이런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원자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자로가 건설됐을 때는 이 부지 승인 처분 이 자체가 원자로 건설 처분에 흡수돼요. 그래서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입이 마르도록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나온다고요. 자, 3, 4번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 자체. 행정심판 재결은 뭡니까? 바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게 파노라마 아니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어때요? 3번이 답인데 잘 봐요. 여기 잘 보세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했다. 즉 행정심판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어때요? 있다고 그랬죠. 아니다. 틀렸죠. 자, 행정심판위원회 이번에 100% 나온다고 했는데 20번에 딱 나왔습니다. 20번. 이것은 조문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 문제가 아니고 이 재결에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였다. 눈 감고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지난번 시험보다 이 문장만 길어졌지 그렇게 어려워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문제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죠. 똑같고 골자는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됐고 자, 21번 또 정보공개법도 나왔죠. 자, 지금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거의 뒤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1번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틀린 걸 골라라. 이것도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바로 3번이죠. 학교 환경 위생 구역 내 금지 행위, 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여기 중요하죠.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회의록 어떻습니까? 비공개예요, 공개예요? 비공개라고 그랬죠. 학교와 관련된 거,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다 비공개예요. 자, 보시면 비공개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가 실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100점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령도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 그 다음에 심플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컴플렉스하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국가배상법 나왔죠. 자,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 2조와 5조가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종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산에 융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분들이 불에 돌아가신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잘못했느냐 아니면은 소방 관련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경찰이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행정청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소방 관련 소방 이렇게 예를 들어 건물을 질 때 이 불이 탔을 때 소방 관련법이 잘못됐다. 소방 관련 행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 판례인데 자, 이거 보세요. 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융주정 감금센터에 윤락 강요받은 사람이 불이 났을 때 피신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사건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용도 변경 무허가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게을리했다. 누가요? 행정청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잘못이냐?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망사의 상당 경우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존재하는 거 뭐냐? 소방관련법이 잘못됐다. 소방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판례예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 행정청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답이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효냐 취소냐 이거죠.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드렸죠. 이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고요. 무효를 선언하는 취지의 취소 소송이 있어요.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 소송은 바로 행정심판 전취주의 이런 것이 다 적용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2번이 답이 틀렸는데 행정심판 전취주의 무효선 구하는 취소소송과 이게 틀렸죠. 이거는 행정심판 전취주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취소소송인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효선언인데 취소소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취주의 적용되는 게 있었죠. 그걸 적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번 됐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정법이 술술 풀리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자, 24번 이행강제금 5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위반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통고처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행강제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장래에 대한, 그죠? 장래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이행강제금 처분했을 때 이걸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했을 때 이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이 이제 3번입니다. 한 번 안 나왔는데 3번 보세요. 자, 비록 건축주 등,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딱 돼 있는데, 자, 보세요.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다 더할 수 있다. 어때요?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 그 처분한 것을 그때 내가 이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이 된다. 다 더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 과태료와 비교가 많이 나와요. 과태료는 과거에 대한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대한 제재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처분이 나와 있어요. 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다. 자,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조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뭐 제 기본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다 적으면 다 나와 있는데, 자, 25번.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다 3번으로 하시세요. 자, 보세요. 행정청은 신청에, 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가지고 문제 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행정법, 군무행정법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강평,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대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멋있는 군무원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평이했는데 문제가 길었습니다. 길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다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허점을 여러분들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최후 승리자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강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